일본 역시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흘리는 겁니다. 수입 다변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력이 결국은 분산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입는 내상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오키나와 근처의 항공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유명하신 분 모셨습니다. 김금혁 평론가님인데요. 탈북민 출신이시고요. 여기저기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단골로 출연을 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국제관계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제 미국 갈 준비도 지금 다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김정호 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남자 김금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 오셨죠? 평양에서? 2012년에 왔습니다. 2012년. 네. 그러면 13년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예.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국방 TV나 채널A나 TV조선 이런 방송사에서 시사평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정치나 이 지정학 쪽에 관심이 요즘 많으신가 봐요? 주로 아무래도 저를 패널로 불러주는 쪽이 이 국제정치, 특히나 미국 정치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불러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또 지낸 세월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느꼈던 또 거기서 터득했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자란 사람들하고 견해가. 아무래도 그런 유니크함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네. 제가 한국에서도 대학교를 또 나왔거든요. 고려대 정액과를 다니셨죠? 네, 고대 정액과를 하면서 특히나 국제관계를 좀 재미있게 공부를 많이 했어서 네.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책도 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Freedom is not free. 네. 이게 영어로 말해야 진짜 그 맛이 나는데 아무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거길 쭉 이렇게 그 전체 틀을 보면 탈북하시는 과정을 쓰시고 근데 제일 마지막에 제가 눈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통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 말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군가는 반드시 이걸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사실 가능성으로 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성으로 좀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미래는 예측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금혁 평론가님 입장에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관계 또 갈등들 또 북한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거를 오늘 좀 말씀을 청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중국하고 일본 간의 지금 싸움이 꽤 심각하게 벌어졌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 전투기하고 그 일본 전투기가 서로 맞닥뜨려 가지고 중국 전투기가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단추만 누르면 미사일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던 거죠. 레이더라 조사했다라는 건 사실 군사학적으로는 목표를 탐지해서 레이더 조준기로 겨눴다라는 뜻보다는 목표물을 탐지하는 레이더가 따로 있고 레이더만 쓰는 조사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앞에는 거리가 얼마나 남아 있고 그러니까 비행기는 사실은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의 레이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이더로 일본군 군용기를 쐈다라는 것은 내가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을 나간다라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의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화를 낼 만한 일인가요? 보통 상대 레이더가 자신이 타고 있는 동체에 닿게 되면은 동체 알람이 울립니다. 레이더가 닿았다라는 알람이 울립니다. 네, 그러면 그 알람 그 다음이 무기가 락온 됐다라는 알람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락온 됐다라는 알람은 레이더만 맞은 게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 공대공 미사일을 나한테 겨눴다라는 레이더가 두 번째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종사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그 다음은 군사적 공격으로 올 수 있다라는 위협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일인 것이 분명하군요. 그렇습니다. 보통의 이제 어느 정도 긴장 관계가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긴장 수역이라든가 지역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무력 행위를 좀 하지 않습니까? 위협 행위를.
그런데 보통 이런 항공기와 항공기가 마주치는 이 위협 행위에서는 보통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근접 비행이 사실은 좀 위협 행위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5m 정도를 두고 갑자기 비행하면은 그런 기사들 꽤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동체가 막 흔들리면서 이제 위협을 느끼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이 한 도발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도발이죠. 그러니까 근접 비행보다 더 위험한 레이더로 조사했다라는 것은 그 다음 미사일도 낙원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거는 선을 굉장히 많이 넘는 위협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방적인 중국의 위협이었고 어떤 사전에 뭐 경고라든가 그런 거 없이 바로 레이더를 쐈거든요. 상당히 무례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거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화가 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군사적 위협의 단계를 중국이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모든 것은 결국은 뭐 갑자기 내일 일어나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 단계부터 위협의 수위라든가 혹은 도발의 경도가 조금씩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심각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인데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전조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공모함이라든가 혹은 공군 전력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만 주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그게 직접적으로 대만 근처에 있는 오키나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여기에 지지 않고 오키나와 근처의 어떤 그 방공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서로가 수를 뒤로 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수만 쓰면서 사실은 둘 다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출구 전략을 상대방이 먼저 내놓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사적인 긴장 상태가 단기간 안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특히나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선 사실 중국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먼저 해당 발언, 그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중국이 임하는 것이지 중국이 먼저 도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중국이 먼저 도발 행위를 혹은 군사적인 긴장 상태에서 무력을 먼저 뒤로 빼는 건 다른 국가들이 봤을 때는 중국이 물러서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긴장 관계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근데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이런 긴장 관계가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히토류 제재를 중국이 아직 일본에 가한 건 아니죠.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소식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낸 건 아니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3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 것 같네? 히토류 제재를 할 것 같네? 근데 그런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일본은 실제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그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는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그것을 중국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포토 레지스트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을 보면은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제재를 하진 않았다라는 일부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이 한 방을 먹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일본 역시 중국의 이러한 경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의 한 50에서 60% 가까이가 중국에 매장되어 있고요. 또한 히토류를 정제하는 그런 기술은 중국이 약 90% 정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혹은 신소재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 히토류는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2010년에 센카쿠 열도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크게 한번 붙었을 때 중국이 그 히토류 카드를 일본에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은 한번 그걸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010년부터 히토류 수입에 대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는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2010년 당시 중국산 히토류에 대한 일본의 어떤 그 의존도가 92%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게 60%까지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4대 전략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는데 그 4대 전략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일단은 다변화하는 겁니다.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로 바꿨습니까?
주로 호주입니다. 호주. 네. 2위가 호주거든요. 네네. 중국이 1위, 2위가 호주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3, 4위가 이제 뭐 남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뭐 이런 쪽인데 네네. 일본은 그 수입 경로를 다변화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걸 재활용하는 기술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썼던 히토류를 재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그렇군요. 국가가 비축하는 방안. 예. 네, 히토류를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계속 수입을 하고 일정 부분 비축해서 이러한 무역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버틸 수 있는 내력을 가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는 대체제 개발입니다. 즉 네. 이런 히토류가 아니더라도 이 히토류를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대체제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도 상당 부분 기술이 많이 와 있다. 그럼 히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면 못 만드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네. 네. 반도체와 각종 신소재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드는데도 신소재가 들어가는데 네. 이러한 신소재를 만드는데 사실 히토류가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열을 견딘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반면에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일본이 전 세계의 공급량의 약 70%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수입을 해서 씁니다. 예. 우리도 물론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네.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전 세계의 어떤 그 물동량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나 혹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으로 한정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최근에 요즘 가장 핫한 7나노미터 초미세 공정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가 일본이 90% 정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인들도 미국이 반도체를 제재를 하니까 중국산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중국산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형편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일본을 협박한다고 해서 과거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네. 가정을 해서 일본이 중국의 포토레지스트를 전혀 공급하지 않는다. 수출을 완전히 차단한다. 그렇게 되면 중국엔 어떤 피해가 가는 겁니까?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약 10년 정도 뒤로 후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나 더. 어떤 전문가에 따라서는 20년까지도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7나노미터 미세공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제 막 첫 삽을 떴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부품, 핵심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포토레지스트가 공급이 안 되면 네. 중국은 이 포토레지스트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중국은 큰 소리 치죠. 우리도 만들 수 있다. 네. 하지만 사실 그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네.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상용화하는 데는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또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국 쪽 기업들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급소를 쥐고 있는데 일본이 잡고 있는 급소가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런 걸로 그 해석을 해도 될까요? 한 51대 49 정도로 보고요. 일본이 한 51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히토리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도 그 히토류 카드를 함부로 쓰기가 부담스럽겠군요. 당할 수도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일본에 당한다는 것보다도 중국이 히토류를 제재의 수단으로 썼을 때에 네. 중국이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것은 네. 중국에게 히토류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 역시 중국이 이런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보고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수입처를 바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언젠가는 일본처럼 저렇게 중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히토류가 무기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네. 수입 다변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점력이 결국은 분쇄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죠. 특히나 중국은 공산당 국가고 여러 가지 일당 독재 국가, 즉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금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에 더해서 히토류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맞게 악용된다라는 선례가 남겨지게 된다면 네. 사실은 이거는 다른 국가들한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중국이 히토류 수출 제재, 수출 통제를 실제로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대규모로 이 수출 통제를 하기에는 네. 중국도 커다란 부담이 있고요. 네. 단지 이걸 실제 뭐 수출을 중단하는 것보단 네. 중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을 흘려서 네. 뭐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압박 카드로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1년 뒤로 밀어놨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 2026년 11월에 그 기간이 끝나는데 그게 끝나고 만약에 미국이 관세를 원래 얘기했던 대로 130% 막 이렇게 높인다면 중국이 그때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까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저는 그것 역시도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요. 일단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고관세를 1년이나 유예한 것 역시도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고 싶다라는 의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결국 이 두 나라의 출구를 마련해 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라는 사이에 아마 미중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국 역시도 물론 히토류 전면 수출 통제라는 그런 고강도 카드를 꺼내들면 미국에게 크게 한 방은 먹일 수 있겠으나 그것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중국이 입는 내상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무려 상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역시도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왔을 때 미국의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입게 되는 피해 뭐 엔비디아라든가 만만치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충돌은 둘 다 피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싸움에 대해서 중국의 보통 사람들, 중국 인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혹시 그런 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징 대학 다니셨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베이징 대학 정도 다니는 친구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아, 모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우리처럼 자유롭게 모두에게 전달되는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중국에게 불리한 보도의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중국 사람들은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혹은 미중 갈등이라든가 미일 갈등에 대해서 철저히 중국 공산당의 그 퍼스펙티브에서만 이해를 하고 이슈를 소화를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긴 그들은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쓰지 못하죠. 물론 인터넷은 있죠. 하지만 뭐 유튜브라든가 뭐 구글이라든가 범국가적인 그런 플랫폼에는 접근이 어렵죠. 중국 공산당이 원천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중국 안에서 인터넷은 됩니다만 자기들끼리 하는 인터넷. 뭐 다른 인터넷도 접속은 가능합니다. 뭐 중국 사람들이 네이버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구글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초국가적인 거대 플랫폼 특히나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에는 접속을 하는 것이 어렵죠. 아, 그렇네요.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일본이 말이죠. 중국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독도 문제도 또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서 이거 독도 문제를 놓고 중국의 입장과 일본의 입장이 서로 묘하게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게 한 1개월이 넘었죠, 이제는. 저는 사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 다카이치 총리와 그 옆에 뭐 고이즈미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새롭게 양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각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하기 전에는 그 다카이치 총리의 그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상당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본의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오른쪽 더 멀리 오른쪽에 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뭐 이런 뭐 참배라든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가 혹은 그 전에 있었던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혹은 조선에 대한 강제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좀 작게 보고 사과를 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친절한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도 그런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까지 다카이치 총리가 대한민국에 보이고 있는 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양호함은 결국은 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뭐 물론 의지도 있겠으나 지금은 일본과 중국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다른 적을 만드는 건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독도 문제에 관련해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뒤에 사실 더 이상 파생되는 문제들은 없거든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런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 빼고는 사실은 더 그게 진동이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말은 일본도 지금 한국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런 독도 문제 전통적인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놓고 한국의 편을 들면서 네. 어떻게든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 중국이 그래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 사실은 중국이 원하는 거는 이런 거죠. 센카쿠 열도는 지금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무인도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들 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그 지역에서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지금 몇십 년 동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예컨대 중국이 독도는 한국 거야. 일본 너희가 영유권을 주장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이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네. 센카쿠 열도는 중국 거다라는 그런 한국 측의 입장. 뭐 물론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겠지만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의 그런 입장이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만약에 센카쿠 열도를 그냥 무력 점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는 건가요?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중국이 무력으로 그것을 강제로 점령을 하게 된다면 네. 저는 그것은 3차 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 대만을 놓고 하는 전쟁보다 더 커지겠죠.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직접 그렇죠. 전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본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네. 미국 역시도 참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 분쟁에 끌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태평양 일대에서 뭐 분쟁이 발생하면 같이 행동을 하게 돼 있으니 한미 네. 상호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군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반사 이익도 누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러우 전쟁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을 서서 28개 뭐 협상안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러시아하고 가서 협상을 하고 우크라이나도 가서 설득을 하고 뭐 그렇게 한참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됐어요. 네. 이게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어떤 러시아 군의 그 진공 방향을 보면 네. 돈바스 일대에 대한 완벽한 장악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포크로우스크입니다. 네네. 포크로우스크가 이 돈바스 일대 특히나 도네츠크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의 보급을 담당하는 병참기지 역할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는 일단 국도가 2개나 지나가고 네. 또 철도도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포크로우스크는 굉장히 큰 철도역도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핵심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던 것인데 지금 도시의 3분의 2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로우스크를 잃는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일대 특히나 도네츠크 일대의 방어력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지금 당장 평화협상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포크로우스크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안은 현 시점 즉 이 협상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전쟁이 멈춘다면 그 시점의 전선으로 영토를 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즉 현재 포크로우스크에 대한 약 3분의 1 정도의 통제력을 확보하고 있을 때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러시아는 그게 아니죠. 러시아는 지금 본인들이 시리아 지배하고 있는 4개 주,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 자포리자주, 그리고 헤르선주 이 4개 주에 대한 전체 모든 영토권을 원합니다. 그런데 자포리자주 같은 경우에는 자포리자 핵발전소가 있죠. 그리고 네.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공업량의 약 30%가 몰려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석탄도 나오고요. 강철 생산도 다 여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바스 일대를 잃는다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경제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러시아한테는 뭐 엄청난 도움이 되겠군요.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또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에 이 분쟁이라는 것은 네. 2022년에 발발한 러우 전쟁이 시작이 아니라 2014년부터 있었던 돈바스 내전이 그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4년에 돈바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각각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 분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내전이 발생을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는 이때 그 내전 즉 이 분리주의자들과 내전을 치르면서 이 지대에 굉장히 견고한 방어선을 쌓았습니다. 예. 이 방어선이라는 것은 결국 러시아가 향후 침공할 것을 우려해서 아주 2중 3중으로 방어망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네. 이 방어선을 그대로 내놔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지 않는 땅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일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일대의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가 남은 20%를 정말 간신히 지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는 이 남은 20%를 내놔라라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이걸 내놓게 되면은 네. 그 뒤에 키이우까지 이어지는 그 광활한 그 벌판에 마땅한 방어선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전쟁은 이렇게 뭐 어찌어찌 끝난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재침공하게 될 경우 막아낼 수 있는 방어선이 지금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사활적으로 이 남은 20%의 영토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약점이 바로 저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크로스크라든가 쿠피안스크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영토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평화안 또는 종전안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하게 되면 결국 우크라이나 전체가 다 러시아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공개했던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안에는 그런 영토 조항 플러스 해서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을 치르면서 약 80만 명 가까이의 병력수를 늘렸는데 이들에 대한 어떤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집단 안보 조약 그 집단 방위 조약이라고 나토라든가 이런 데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내셨던 중재안은 이거였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대신 나토의 방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켜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러시아는 이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즉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서방에서 떨어져 나와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 협상안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죠. 네.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과 영토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는 특히나 정말 끝까지 맞서 싸우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의 평균 연령이 42세거든요. 어휴. 네. 젊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모양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는 25세 미만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징집령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그 청년들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는 거겠죠. 나가서 죽을까 봐.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될 테니 네. 보존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25세 미만으로는 징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지금 다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거 참. 그러니 이제 노인들이 전쟁을 하는 셈이 되는군요, 지금.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이라면 사실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 거대한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참 그거를 지켜내고 있는지. 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는 그 전쟁 자금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에게 이미 빌린 돈만 해도 사실은 천문학적인 숫자거든요. 또한 오늘 빌려서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조 바이든 정부 때도 사실 거의 무상으로 우크라이나의 포탄이나 무기라든가 탄약이나 혹은 뭐 제블린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줬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이대로 휴전을 하게 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재정적인 압박을 향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 오리무중인데 근데 요즘에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대한 반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미사일을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고 정유시설, 뭐 발전소 이런 그 송전시설 같은 거를 막 타격하고 이렇게 되던데 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이제 발발을 하고 나서 2022년에 발발을 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라든가 서방에 꾸준하게 요구했던 것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이었거든요. 네네. 물론 미국이 에이테킴스라든가 이런 미사일들을 제공을 해줬고 독일도 타우로스를 제공을 해줬지만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특히나 네네. 이 에이테킴스의 사거리 제한을
강하게 걸어서 네. 모스크바라든가 이런 러시아의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네. 즉 그런 이 전쟁의 여파가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 전선에 한해서만 혹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만 미국의 미사일이 사용될 수 있게끔 제한을 걸어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정말 답답한 겁니다. 네. 즉 러시아의 주요 보급기지라든가 혹은 훈련소라든가 이런 러시아 영내 깊숙하게 있는 곳에서 이런 보급 혹은 무기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전선으로 들어오는데 네.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후방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 이 보급 물자들을 타격을 해야 네.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미국이 이걸 못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생각을 한 게 자체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이었습니다. 그게 2024년부터 작년부터죠.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양산 체제에 들어갔고요. 아하. 뭐 사거리가 500km부터 거의 뭐 1,500km까지 이르는 예. 그런 단거리에서 혹은 중거리 미사일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개발된 미사일을 가지고 지금 러시아의 주요 거점들을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 눈치 안 보고 써도 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가 이런 자체 개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을 보면은 솔직한 말로 굉장히 짠내납니다. 네, 그냥 뭐 저 창고에 가서 만들고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드론 그렇습니다. 만들듯이. 어느 나라도 기술을 주지 않다 보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대함 미사일 이런 대함 미사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함선을 향해서 발사하는 대함 미사일을 가져다가 네. 그걸 또 역설계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뭐 에이테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 분해해가지고 네. 기술을 하나하나 베껴가면서 이렇게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가성비는 아주 끝내주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주요 타격하고 있는 것이 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 국민들 네. 즉 전쟁의 피로도는 지금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만 겪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피로도와 전쟁의 참상을 러시아도 똑같이 겪게 해줘야 된다라는 네. 목적으로 발전소를 공격을 해서 그 일대의 정전을 일으키는 것이고 네. 두 번째로 사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점들은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벌어들이는 것들을 타격하는 네.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천연가스라든가 원유 수출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른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해서 러시아 군의 혹은 러시아의 어떤 마크를 떼고 거대한 유조선들이 지금 흑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러시아인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네. 이런 그림자 선단을 우크라이나가 찾아내서 하나씩 침몰시키고 있고 예. 이런 연유를 이제 뭐 기름을 캐게 되면 사실은 이걸 정제하는 정제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대규모 정제소들을 하나하나 표적화해 가지고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겠네요. 지금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상황보다 지금 현재는 전쟁 이전에 예를 들어서 100을 수출했다면 네. 지금은 약 40에서 50밖에 수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우크라이나군이 집요하게 무인기라든가 혹은 드론 함정이라고 하죠. 무인 네네. 함정을 동원해 가지고 이런 유조선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물론 이런 유조선 공격에 대해서 비열한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전쟁에 비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은 뭐 원래 비열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이런 기름을 만들어 놓고 있어도 이걸 정제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심지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들어가서도 사보타주로 우크라이나 공작원들이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있고 폭파시키고 있고 이러고 있거든요. 상당 부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러니까 피해가 상당한 수준이겠네요. 러시아가 입고 있는 피해는 사실은 네. 이런 전쟁 수행 능력도 있지만 네. 직접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일선 부대들의 타격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인명 손실은 지금 거의 80만 명 가까이 인명 손실이 났다라는 보도가 있고요. 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군이 전쟁 이전에 보유했던 전차가 네. 지금 현재 운영 가능한 게 약 3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또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영공을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말은 사실 러시아 공군과 우크라이나 공군만 비교했을 때는 이건 사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네. 러시아 공군이 압도적인데 네. 그만큼 우크라이나군이 이 방공 자산을 잘 활용을 해서 러시아 공군에게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공군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고요. 뭐 탱크라든가 장갑 차량이 터져 나간 것만 따로 계산하면 뭐 이미 1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지 그
그 이 전쟁을 겪으면서 러시아산 무기들의 신뢰도가 뭐 확 떨어졌다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사실 국력으로 따졌을 때에는 네. 외관상 세계 제3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2위 그러니까. 혹은 3위거든요. 네, 중국과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런 나라가 사실 이 순위권에도 들지 않는 우크라이나 상대로 이렇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거의 4년째 그러게요. 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엄청난 인명살상, 인명이 지금 희생되고 있고 장비가 파손되고 있고 러시아는 수출도 못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인 전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러시아산 무기 혹은 네. 러시아 군의 전술 네. 이거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국산 무기들도 그 기반은 러시아산 기술들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예. 사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무기 플랫폼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마오쩌둥이라든가 저우온라이 시절에 네. 중국은 국방력을 빠르게 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러시아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생산하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러시아군이 주로 사용하는 AK 소총 계열, AK 네. 계열도 중국에서는 또 이제 자체적으로 개량을 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네. 러시아산 비행기들도 중국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이라든가 뭐 수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중국이 또 자체적으로 그걸 개량을 해서 쓰고 있기도 했었고요. 네. 물론 중국이 개혁 개방에 들어섰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도약을 하면서 중국산 무기 플랫폼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기본적인 전술과 기본적인 무기의 플랫폼 이런 것들은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러시아산 무기가 저렇게 헤매고 있고 형편없음이 드러나면서 중국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중국도 사실은 무기 수출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이미 그 숫자가 수백만이기 때문에 네. 물론 그들만으로도 자체적인 수요가 충당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무기 수출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좀 명함을 좀 내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다양한 판로를 개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가 앙숙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도와 또 다른 앙숙관계인 파키스탄. 네. 이 파키스탄은 사실상 거의 전체적인 병력이 중국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정도로 네. 중국산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라오스라든가 이렇게 중국과 관계가 좋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도 사실은 중국산 무기를 많이 가져갑니다. 중국산 무기를 가져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싸거든요. 싸니까. 네. 싸니까 가져가는데 사실 지금 뭐 태국과 지금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태국군한테 캄보디아 군이 계속 깨지고 있거든요. 태국군이 보유한 무기는 미국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미국산 무기 대 중국산 무기의 전쟁이군요, 지금. 그렇죠. 그런 측면이 또 있네. 그런데 아무튼 러시아가 저렇게 헤매면서 중국의 이 군 관계자들이 굉장히 좀 뭔가 찜찜할 것 같아요. 우리 무기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재미난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나토 국가들한테도 계속 찝쩍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드론을 뭐 그냥 슬쩍 실수라 그래서 자꾸 국경을 넘어 보내고 전투기도 가서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전투기도 그냥 실수라 그래서 들어가고 이러던데 이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걸까요? 러시아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이제 회색지대 전술이라고 해서 네. 그레이 존 전술이거든요. 네. 이 그레이 존 전술은 결국은 그 도발의 주체가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도발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이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 도발의 성격이라든가 혹은 도발의 강도가 사람이 탄 군용기가 넘어왔을 때보다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드론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실수였다. 네. 혹은 뭐 착각이었다라고 둘러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이런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서 러시아가 얻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발트 3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폴란드 이런 나라들의 어떤 그 대비 상태를 알아보기 위함도 있고요. 또한 지금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나토가 과연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러시아로부터 유의미한 공격을 받았을 때 과연 이들이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여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나토는
뭐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한 목소리로 하나처럼 움직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나토와의 오합지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조롱거리를 낳고 있습니다. 예. 또한 나토가 겉으로 봤을 때는 꽤 세 보이는 복합적인 동맹체지만 각 나라들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는 사실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독일 하면은 전차도 잘 만들고 미사일도 잘 만들고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독일 국방군의 전력 상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 팔아먹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독일산 전투 뭐 이게 뭐 레오파드라든가 이런 전투들은 주로 팔아먹기만 했지 지금 독일 국방군이 가지고 있는 레오파드는 개량 이전의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자체 무장하는 데는 별로 안 썼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를? 냉전 이후에 사실상 유럽이 이제는 평화다라고 하면서 다 전체적인 군비를 축소하는 과정으로 들어갔고 징병제를 유지하던 국가들이 다 모병제로 돌아서면서 네. 사실상 징병제 시절에 그만큼의 그 군비라고 하죠. 이런 네. 것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기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최신 무기를 들여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폴란드의 K2 전차라든가 K9 네. 사초포를 정말 많이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경쟁 상대가 독일의 레오파드였거든요. 예. 하지만 레오파드와 K2 전차를 비교했을 때 왜 그러면 폴란드가 바로 옆에 있는 레오파드를 냅두고 같은 나토 국가인 레오파드를 구입하지 않고 왜 K2를 가져갔겠습니까? 레오파드는 한 대 뽑는데 1년 걸리는 탱크입니다. 아하. 한 대를 뽑는데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한 대 뽑는데 1년이 걸리다 보니까 네. 가격이 천장부지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들을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체 국가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프랑스, 나토 가입국이 아닌 프랑스는 자체적인 군비를 보존하면서 러시아와 1대1로 뭔가 이른바 맞짱을 뜰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프랑스 혼자서 모든 유럽을 커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과연 나토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네. 저들이 말만 저렇게 하고 네. 실제 뭔가 우리가 한번 찔러봤을 때 반응을 할까 안 할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획세대 도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 프랑스가 군사력이 굉장히 강하군요. 프랑스는 현재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이 두 나라는 그나마 러시아와 비견할 수 있는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프랑스는 군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항공기, 라팔 전투기라든가 뭐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또 항공모함 같은 전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이 약하네요, 군사력이. 사실 독일이 가장 셌었는데 네. 독일이 가장 약해졌죠. 그렇군요. 재미난 사실은 이런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고 나서 거의 모든 나토 국가들이 다시 징병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독일도 이제 징병제를 다시 시작했고요. 징병제라고 하면 몇 살 되면 무조건 군대 간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징병제지 않습니까? 네네. 대표적인. 예. 원래 독일이라든가 이런 발트 3국 다 폴란드도 모병제를 택했었거든요. 예. 평화라는 시간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네. 굳이 징병제를 할 이유가 없었고 국방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나 지금 국방 예산을 막 2.5배, 3배씩 늘리고 있고요. 네. 지금 다시 징병제로 돌아서고 있고 네. 심지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징병제를 여성에게까지 의무적으로 부여하면서 여성도 그래요? 군대를 갑니다. 네, 노르웨이나 스웨덴은 반드시 여성이 군대를 갑니다. 그 뜻밖이네요. 네.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그렇죠. 네. 네.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변했군요. 핀란드도 징병제로 돌아섰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전쟁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네. 러시아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위협적으로 느껴지겠죠. 예. 근데 푸틴이 이제 대놓고 뭐 내가 유럽 너희들이 먼저 덤비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전쟁은 안 하겠지만 뭐 그래도 언제든지 너희하고 전쟁할 준비가 돼 있어 뭐 이런 발언을 내놓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푸틴의 그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허장성세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전을 치르면서 네. 러시아의 그 군사력이 상당히 그 허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뭐 우크라이나 하나도 감당 못 하는데.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그 해당 발언에서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요. 네. 우크라이나 전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궁색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즉 본인도 아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펼치고 있는 전술이라는 게 굉장히 인명을 막무가내로 갈아 넣는 전술이기 그야말로 때문에. 고기를 갈아 넣는 그렇죠. 고기 분쇄기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술이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의 어떤 비웃음을 샀는데 네. 유럽과의 전쟁은 다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거든요. 네, 그 말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는
거의 땅 따먹기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주 작은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씩 그 고지를 점령하듯이 이렇게 네. 그 진지를 점령하는 작전을 펴고 있는데 러시아가 만약 유럽으로 쳐들어간다면 아마 대규모 기갑 부대를 통해서 들어갈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와, 그거는 정말 3차 세계대전이겠네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는 요 정도로 마치고요. 자,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자, 북한하고 러시아가 거의 동맹국 수준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북한이 러시아한테 준 것을 화폐액으로 환산을 하면 뭐 14조 원?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한테 받은 걸로 하면 뭐 1조 얼마?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미치는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예. 그 맞는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죠. 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른바 북한 군의 활약이라는 것은 네.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였거든요.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이 전격적으로 이제 그 쿠르스크 일대를 점령을 하면서 러시아군이 그 지역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그 쿠르스크 일대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북한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영토 내 땅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걸 우크라이나 군이 가서 점령을 한 거죠. 네. 여의도 면적 혹은 서울시 면적이라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서울시 면적의 약 6배 달하는 면적을 우크라이나군이 점령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와, 광대하군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쿠르스크 일대는 다 다시 러시아군이 회복을 했고 본인들이 점령했던 영토만큼의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간 그러니까 반대로 역전이 됐죠. 근데 그런 상황에는 북한군의 활약이 컸었고 북한군의 약 17,000명 정도 되는 병력이 해당 지역에 들어가서 사망자만 2,000명이 발생을 했다라고 우리 국정원이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망자가 2,000명이고 부상자까지 합치면 사실상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으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도와줬다.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 152mm 포탄 양의 한 40%는 북한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이 약 600만 발이 넘습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량 네. 전쟁을 위해서 북한이 보였던 전체 비축량의 50% 이상이거든요. 그게. 네, 그만큼 북한이 도와주고 있고 뭐 뿐만 아니라 공병부대도 가서 지금 지뢰를 다 해제하고 있고 북한 건설자들이 건너가서 마리우폴이라든가 이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재건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다시금 중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불만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 그런 배경이 또 있군요. 그런데 그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았죠,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북한군이 작전을 진행했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이건 침략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네,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조약의 중요한 부분은 두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침공을 당했을 때 그 나라에 도와준다라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걸 북한군이 가서 도와준 거.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것은 북한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으나 쿠르스크를 넘어서서 러시아 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영내 작전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유럽에 대한 북한군의 침공이거든요. 사실 그건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러시아 영내에서만 활동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제공한 것의 화폐 가치로 하면 그게 한 15조 원? 그런데 북한에 준 건 거의 없다. 뭐 1조 정도인데 사실은 북한이 원했던 것에 비해서는 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겠죠. 북한은 어떤 거를 원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게서 대표적으로 원했던 것은 가장 첫 번째로 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 위성 기술이요? 북한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정찰 위성 이게 수건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도 이미 있고, 그러니까 발사체를 그 궤도로 올리는 기술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에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체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겁니다. 그 뭐가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발사체 아래다가 뭐 쇳덩이를 올려서 보내면 그
그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로켓 기술은 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결국은 그 우주의 그 지구의 저궤도를 따라 돌면서 예.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그 화질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고 안정적으로 궤도를 유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광학 기술, 통신 기술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겠군요. 네. 근데 그런 기술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위에 뭘 싣느냐, 탄두가 아닌 위성을 실어서 올리는 부분은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미 2차례나 실패를 했거든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실패한 기술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 정찰 위성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우주에 관해서는 사실 미국과 양대 산맥이 예.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한테 해당 기술을 줄 것을 요구를 했고 러시아가 그것에 해답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답을 주면서 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 러시아의 우주기지, 우주 발사 기지를 구경시켜 주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감을 잔뜩 올려놨는데 네. 정작 기술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해줬어요? 아니면 해줬는데 못 하고 있는 겁니까? 뭐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북한은 작년에 위성 발사를 한 이후에 빠른 시간 안에 재발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뒤로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우리도 지금 최근에 위성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리호도 우리가 네.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북한은 못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소화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소화를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러시아가 아예 주지를 않았거나. 네. 또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은 네. 핵 추진 잠수함 기술도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는 핵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북한도 오래전부터 약 3년 전부터 이 핵잠을 건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네. 핵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잠수함 안에 밀어넣는 게 정말 중요한 기술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핵과 관련된 기술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 네. 두 번째가 상용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 네. 세 번째가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 정도로 그게 그 어려운 기술이군요. 핵잠수함을 그렇죠. 만드는 게. 핵 폭탄을 만드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네. 그리고 상용 원자로를 만드는 게 그 다음 기술이고요. 이 잠수함 안에 들어가는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잠수함의 그 규격에 맞춰야 되는 문제도 있겠으나 네. 여러 가지 진동을 견뎌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그 압력을 견뎌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네. 이걸 또 에너지로 그 환원하는 문제,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네. 또한 피격을 당했을 때 유출되지 말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언은 했지만 여전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한테 요구를 했는데 러시아가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했는데 그냥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한테 어쩔 수 없이 또 손을 내밀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특히나 김정은 후반기에 들어서서 네. 코로나 이후에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었거든요. 네. 북중 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 북한이 선택한 게 바로 러시아였는데 네. 올해 9월에 네. 중국에서 전승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전승 80주년이 열리면서 북한의 김정은을 초대를 했는데 김정은이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의 왼쪽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 말은 감정적으로 중국과 앙금이 남아 있어도 결국은 러시아가 북한이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러시아한테 시위하기 위한 목적. 당신들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난 다시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시위의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 네. 네, 많이 어려운 거죠 북한이 지금.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미국은 이번에 그 NSS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보면 거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안보 개념에 있어서 북한을 비핵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졌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냥 북한의 핵을 가진 상태를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요? 미국의 입장에서? 저는 이게 전략의 모호성. 네. 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단어는 썼지만 네. 한 번 더 뉴클리어 스테이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게 다른가요? 뉴클리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정도로 인정이 됩니다. 네. 하지만 뉴클리어 스테이트는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파키스탄, 인도 같은 나라는 뉴클리어 파워입니다. 뉴클리어 스테이트 아니고 뉴클리어 파워. 네, 현재까지 뉴클리어 스테이트로 분류되는 나라는 여전히 중국,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이 5개 나라밖에 안 5개. 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고요. 네. 또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뉴클리어 파워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트 반열에는 껴주지 않는 겁니다. 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지금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되면 지금 북한이 유엔으로부터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제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제재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경제 제재가 네.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건 뭐 유엔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도 있고 대한민국의 독자 제재도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 영국, 프랑스 다 독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본도 북한을 독자 제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락되지 않은 핵을 개발했다라는 것인데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되면은 이 모든 족쇄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북한은 그냥 정상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인정을 해라라는 건데 미국은 뉴클리어 파워 정도로는 언급을 해주지만 네. 또 이것도 구체적으로 뭐 뉴클리어 파워 반열에 끼워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이런 모호성을 가져가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어떤 그 중심에 서는 걸 막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오바마 행정부랑 좀 비슷한 거죠.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네. 네, 전략적 인내라고도 표현을 하고 전략적 무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뭐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고자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응해주지 않고 무시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힘을 빼겠다라는 전략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어떻게 끊어놓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단계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잠시 빠진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은 김정은 북한을 끌어안을 생각도 있는 건가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이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저는 미국의 전략적 구상 안에 담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시도가 좀 자주 보이는 것이 예. 김정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북한을 미국으로 조금 더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라든가 장악력을 좀 약화시키겠다라는 의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좀 그 북한 보면서 늘 의아하고 철회도 되나 싶은 게 그 김주애 그 여자아이인데 그 아버지 따라다니다가 요즘은 또 혼자 다닌다고 그러대요. 네네. 혼자 다니는데 뭐 거의 수령급으로 그렇게 또 추앙을 받나 봐요. 네. 후계자가 되는 겁니까? 김주애가? 저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은 지금 사실은 99%다.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얼마 전에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네. 김정은이 그 북한의 공군 창립 주년을 맞아가지고 네. 그 공군 부대를 가서 이렇게 사유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사진에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네. 김정은은 앞에서 몇몇 수행원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네. 그 뒤에 김주애가 독자적으로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장성들의 인사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기 세력을 형성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수행원들은 다 김정은의 수행원들이겠지만 네.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그런 그림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예. 과거에는 아버지 옆에 서서 장성이 인사하는 걸 받았다라면 네. 지금은 혼자 서서 예. 장성들이 인사하는 걸 받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말은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피해줬다라는 것이고 예. 예를 들어서 혹은 사진 기사의 실수로 그 장면이 찍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북한 주민 모두가 보는 TV와 노동신문에 나갔다라는 것은 예.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김정은의 후계자는 김주애다. 그리고 김주애가 군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군을 앞으로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 여자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거하고도 무관한가 보죠. 사실 여자라서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의 많은 사람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걸 깨고 있는 게 김정은이고요. 김정은은 지금 다양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전저 증상은 좀 읽을 수 있는 것이요. 네.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은 어떤 고정관념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김정은 옆에서 지금 그 가장 많은 동행하고 있는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현성월인데 네. 현성월은 북한 기준에서는 이른바 근본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수 출신이거든요. 예. 어떤 권력 구조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서 그 자리까지 간 것이 아니라 가수 출신이었다가 모란봉 악단의 단장을 했다가 갑자기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고 네. 그리고 지금 직책에 걸맞지 않게 김정은의 최측근으로서 네. 직책과 상관없는 지위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 말은 과거의 북한 역사에 어떤 문고리 권력이 여성이 됐던 적은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걸 만들어내고 있고 또 다른 문고리 권력 본인의 동생이죠. 김여정도 여성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문고리 권력 최선희 외무상. 외무상이 여자가 된 적도 없고요. 북한은. 심지어 최선희가 외무상의 어떤 이름에 거론이 될 때 경쟁자가 많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최선희가 단독으로 외무상이 됐고 지금 오랫동안 외무상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여성들이 최고 권력을 잡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을 둘러싼 4인방 중에 3명이 여성입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 네. 그렇다면 김주애가 여성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는 이미 진작에 깨졌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갈 때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했었잖아요. 그 네네. 천안함이었던가? 천안함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이었죠.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주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당시 천안함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김영철이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영철, 김정각, 김정은 이 3인에 의해서 이 도발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김정은은 그때 여러 가지 조바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 2008년에 아버지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집니다. 2008년 8월에 쓰러져 가지고 한동안 약 2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등장을 못합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급하게 후계자에 대한 어떤 그 구도를 만드는 작업을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 앞에 공개된 게 2010년입니다. 그러면 그 2년밖에 안 되는 어쩌면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후계자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통성이 좀 부족합니다. 아하. 그러면 그 김정은은 없는 정통성을 억지로 메꾸기 위해서 이런 카리스마라든가 네. 혹은 군부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혹은 도발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리더로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갖추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선택한 것이 바로 2009년에 단행되었던 화폐개혁이었고 네. 그다음 이 군사적 도발이었습니다. 이 화폐개혁은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물론 네. 실패했습니다만 또한 천안함 도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굵직굵직한 이런 도발이라든가 혹은 군에 대한 장악력,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정은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북한의 내부 권력 엘리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거든요. 김주애는 지금 사실은 김정은보다 상황이 더 최악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옆에서 딱 붙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업을 해주고는 있지만 네. 저희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여전히 여성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특히나 북한의 군부는 이걸 달가워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여성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이제 고작 김주의 나이가 13살밖에 안 됐습니다. 13살이에요. 초등학교를 다닐 만한 여자애가 최고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조선시대에도 이건 좀 위험한 단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 김정은이 살아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또한 김주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떤 권력,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받지는 못할 겁니다. 그건 북한의 법에도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아버지 없이 독자적으로 행보를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많은 엘리트가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 불안한 시선의 끝에는 왜 김정은이 저렇게까지 무리를 할까라는 의문부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의 건강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김정은은 지금 다양한 성인병을 앓고 있거든요. 네. 168 정도의 신장에 체중이 140kg가 넘습니다. 아유.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죽었고요. 네. 즉 가족력이라고 하죠. 이 심혈관 계통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김정은 본인도 고혈압을 늘 앓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몰래 수입하는 약들의 품목을 보면 대부분 다 혈압을 낮추는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사실은 이 식생활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새벽 4시까지 음주를 즐깁니다.
그리고 주로 뭐 에멘탈 치즈라든가 네. 코니악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지방이 높은 음식을 좋아하고 그리고 폭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줄담배를 피죠. 그러니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건강 상태가 최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유력 보험회사에서는 김정은이 2026년 안에 절명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김정은은 본인이 예상보다 빨리 죽게 될 경우 자신의 그 딸이 권력을 온전하게 이양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북한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무리해서 없는 명분을 만들어가면서 후계고대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오빠는 없나 보죠? 김주의 오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있다고 해도 지금 김주혜의 어떤 위상에 위협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누가 봐도 한심한 상황이고 북한에도 젊은 사람들은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뭐 스마트폰도 보고 그럴 테니 가만히 있습니까? 그 북한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때요? 북한은 사실은 뭐 스마트폰이 있다고 해도 네. 인터넷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루트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요. 또한 북한의 모든 스마트폰은 감시를 받습니다. 네.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형태의 핸드폰은 북한 보위부의 감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죠. 예. 그럼에도 장마당 세대라고 해서 북한의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혹은 그 불만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일들은 북한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2023년에는 북한 당국이 직접 발표를 했거든요. 뭘요? 한 물리교사가 30대 중반의 물리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었다가 발각이 되어서 모두가 다 처형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 그런 정당이 만들어졌었습니까? 네. 북한이 직접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불만은 상당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뭐 거리로 나온다든가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군인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고 있나요? 뭐 쿠데타의 가능성이라든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 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2030이 네. 한국에 대한 친화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군에 가기 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이미 많은 상당수의 북한 청년들이 한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어허. 북한은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국 드라마를 몰래 봅니다. 네네. 보면 안 되죠, 당연히. 보면은 처형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제 2023년에는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 약 20-30명 정도가 공개 처형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냥 죽여버립니까? 네. 그럼에도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예능 프로에 대한 이 북한 청년들의 니즈,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분출하면서 사실은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었고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문화에 노출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 당국이 청년 세대한테 가르치는 한국에 대한 적대감이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 군은 누구보다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되는 집단인데 이미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에 주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지금 하고 있는 국경 요새화라든가 이런 그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함입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이미 한류에 상당히 노출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걸 좋아하고. 네. 그건 뜻밖이네요. 예. 근데 그게 좀 사회 변화로 좀 연결이 돼야 할 텐데. 그렇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금혁 평론가님 모시고 정말 다양한 이야기, 아주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호 경제TV 시청자님들께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저는 이런 다양한 국제정치적 혹은 한반도를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론 관심을 끄고 살아도 되는 일들이지만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의 방향에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혹은 우리 국가의 방향에 무엇이 이득이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나치판 같은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관심 하나하나가 결국은 올바른 정책으로 이어지고 또 올바른 우리 국가가 나갈 방향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금혁 위원님 모시고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재미난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